추석 당일인 오늘 고향에 가거나 돌아오는 차량이 한데 몰리면서 전국 고속도로 양 방향에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고향 가는 길 정체는 오늘 자정쯤, 돌아오는 길 정체는 내일 새벽쯤에야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 비핵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뉴스룸에 공식 수행원으로 평양을 다녀온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출연합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 전망과 경제 협력의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삼성전자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 현장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설비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공사 현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유출 사고에 대비한 안전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받은 대출의 원리금을 갚는 부담이 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반면 전국 기준으로는 부담이 오히려 줄어서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가 더 뚜렷해졌습니다. 골목 곳곳에 추석 연휴 특강을 날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공무원 준비생들이 많은 서울 노량진 도시학원가의 추석 연휴는 어떤 모습일까요?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추석인 오늘 모처럼 맑고 미세먼지 농도도 매우 낮아서 좋음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둥근 보름달이 떴습니다. 서울 경복궁에서 바라본 보름달의 모습입니다. 요즘 야간 개장 중이죠. 경복궁은 잠시 후에 직접 연결해서 시민 여러분들과도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늦게까지 사실 부산 지역은 흐린 곳이 있어서 달을 쉽게 보기가 좀 어려웠는데 지금은 아주 맑게 갰습니다. 부산 광안리, 광안대교와 함께 다시 지금 또 구름 속으로 들락날락하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또 휘영청 밝은 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군요. 예. 접경지인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도 밝은 보름달이 떴습니다. 언젠가는 북한 지역에서도 달의 모습을 이렇게 생중계로 전해드릴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속 시원할 만큼 화창한 날씨와는 달리 전국의 고속도로에는 귀경 차량에 몰려서 종일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까지 명절 때 밀린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오늘 하루 종일 고속도로는 꽉 차 있었습니다. 저희 취재 기자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나가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 자, 지금 뒤로 차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나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저는 지금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의 천안 삼거리 휴게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인데요. 보시다시피 주차장에는 차량들이 꽉 들어차서 매우 혼잡한 모습입니다. 지금 이 오전에 지방에서 출발한 귀경객들이 이곳 휴게소에 한꺼번에 몰릴 때라고 합니다. 도로공사는 휴게소 상황을 혼잡, 원활, 그리고 만차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이곳은 혼잡 상태입니다. 저녁 시간이라서 간단하게 요기하려고 들른 귀경객들도 많이 있고요. 휴게소 식당은 지금 줄이 매우 길어서 대기 시간을 최소 15분 정도 가져가야 하는 상태입니다. 시민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피곤해서 중간에 잠도 자고 그러다가 중간중간 쉬다가 왔어요. 휴게소 들어오는데도 길이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두 번은 못할 것 같아요. 예. 자, 양방향으로 길이 막혀 있다고 하는데 좀 이동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아까 오후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 9시간 걸리는 걸로 나왔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군요. 네, 저녁 7시 서울 요금소를 기준으로 부산에서 출발하면 6시간 50분, 대전에서는 3시간 40분, 광주에서는 5시간 30분, 목포에서는 6시간 20분, 강릉에서는 3시간 30분이 걸립니다. 평소보다 2시간 정도 더 걸리는 겁니다. 뒤늦게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 행렬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6시간 30분, 대전까지 3시간 10분, 광주까지 4시간 50분,
목포까지 4시간 50분, 강릉까지 3시간 10분이 걸립니다. 도로공사는 귀성길 정체가 오늘 밤 늦게야 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귀경길 정체는 내일 새벽 3시쯤은 되어야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분들은 새벽 시간을 피해서 오늘 밤 늦게나 아니면 내일 오후쯤에 출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오후보다는 그래도 훨씬 낮은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 부산에서 서울까지 9시간 가까이 걸린다고 했으니까요. 연지환 기자가 오늘 종일 고속도로를 따라서 이동하면서 취재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제가 오늘 오전부터 경부고속도로를 따라서 이동했는데요. 정체 구간이 꽤 좀 됩니다. 지금도 귀경길 정체 구간이 500km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부터 본격적인 양방향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최고 절정에 다다랐는데요. 이때는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해도 부산에서 서울까지 최대 6시간 50분이 걸렸습니다. 수도권에서 빠져나가는 나들이 객들도 많았습니다. 오늘 밤까지 총 575만 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전국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게 추석 끝나고 그 다음에 휴일이 좀 짧기 때문에 이렇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왔는데 도로공사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예, 도로공사는 연휴가 지난해에 비해 짧았고 오늘 성묘와 친지 방문을 마치고 오전에 곧바로 서둘러 귀경길에 나서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오늘처럼 이제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고 했습니다. 내일도 서울 방향으로 귀경길 정체는 계속됩니다. 아침 8시쯤 정체가 다시 시작돼서 모레 자정쯤은 되어야 완전히 귀경길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연지환 기자가 고속도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차들은 이렇게 모두 고속도로로 다 나간 것 같은데 서울은 대체 왜 막히는가? 서울도 서울대로 바빴습니다. 서울 인근의 추모공원을 찾는 성묘객과 또 나들이객들이 한데 몰리면서 주요 간선도로가 온종일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주요 도로 곳곳이 온통 붉은색입니다. 서울 도심과 간선도로 대부분 구간에서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진 모습입니다. 서울 근처 추모공원을 찾는 이들로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정체가 시작됐고 여기에 성묘객과 나들이객까지 한꺼번에 몰리면서 내부순환도로와 강변북로 등 주요 도로의 정체는 극에 달했습니다. 시간은 한 2시간 반에서 한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빠져도 국도에서도 작년보다는 많이 밀렸더라고요.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작년 추석에도 이렇게는 안 밀렸던 것 같아. 잠을 쫓기 위해서 노래도 부르고 혼자서 아주 난리를 치고 도착을 했는데 진짜 한 2시간 40분 걸렸어요. 특히 고속도로와 이어진 한남대교 북단과 경부고속도로 반포 나들목 구간에서도 차량이 가다서다를 반복했습니다.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 서울 도심에서도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는 오전 10시쯤부터 시작된 간선도로 정체가 저녁 늦게 풀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예, 오늘 워낙 날씨가 좋아서 달맞이 하러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경복궁에서 본 달 모습을 전해드렸는데 마침 경복궁이 이번 연휴 기간에 내내 야간 개방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달맞이를 하러 나가셨을 것 같죠. 취재 기자를 잠깐 좀 연결하겠습니다. 시민분들도 많이 나와 계실 텐데 가능하면 시민분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우 기자, 자, 뒤에 보이는 곳이 근정전이죠. 분위기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 맞습니다. 경복궁 내부는 단청을 밝힌 조명과 달빛이 어우러지면서 고궁의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관람을 나온 시민분들도 야경을 만끽하거나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방금 전인 오후 8시부터는 국악 공연이 시작됐는데요. 전통 악기 소리가 경복궁 전체에 울려 퍼지면서 운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가족 단위 나들이객부터 연인들, 외국인까지 약 4천 명이 오늘 경복궁 야간 개장을 찾았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한 가족분들이 나와 계신데요. 이미 고궁을 한 바퀴 다 둘러보시고 인터뷰를 위해서 이 자리에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손석희 앵커와 직접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성함이 이순진님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어머님?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맞아요. 예, 네. 어디 사십니까? 인천 강석동에서 왔어요. 아, 예, 멀리서 오셨네요. 인천에서도 달을 보실 수 있을 텐데
굳이 경복궁까지 이렇게 다 오신 이유는 뭘까요? 제가 가까이 살면서도 여기를 한 번도 안 와봤거든요. 근데 딸하고 조카가 막 야간 개장을 오자 그래가지고 왔는데 너무 운치가 너무 좋고 특히 연못에 비친 경이로가 너무 감명 깊었어요. 아, 그런가요? 같이 나간 그 박준호 네. 기자가 리포트를 좀 딱딱하게 하는 기자라서 우리 이순진 씨께 일일 리포터를 좀 맡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경복궁의 모습이 어떤지 또 다른 시민들은 어떻게들 달 구경을 하고 계신지 혹시 묘사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여기 와보니까요. 한복도 곱게 차려입은 외국인들 특히 너무 감명 깊고 또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다가 달뷰까지 같이 곁들여 주니까 너무 멋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이순진님. 양옆엔 네. 따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 따님들은 오늘 그냥 벌 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소원을 비셨는지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비신 소원은 뭘까요? 우리의 가족 건강하고 우리 두 딸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기를 하고 빌었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따님께도 인사 말씀 전해주시고 오늘 고맙습니다. 이순진 씨. 예, 감사합니다. 예, 박준호 기자에게 다시 한번 좀 넘겨주시죠. 박준호 기자, 오늘 사실 근데 둥근 보름달이라고는 하지만 100% 둥근 건 아니라면서요. 대개 보면 추석 때든 설 때든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대보름 때든 왜 그럴까요? 그 보름달은 지구가 달과 태양 사이에 일렬상으로 위치해 있을 때 보이는 달인데요. 이제 그 시점은 내일 오전 11시 50분쯤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해가 뜨고 달이 진 시점이기 때문에 완전한 보름달은 볼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밤이 보름달을 볼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입니다. 예, 연휴가 이틀 남았습니다. 날씨가 어떨까요? 나머지 이틀은? 네, 기상청은 내일과 모레도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은 내일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고 강원 영동에는 밤늦게 비가 올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모레에도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가끔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저녁에 달맞이를 나가시려면 외투 하나를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서울 경복궁에 나가 있는 박준호 기자였습니다. 네, 차례상을 직접 차리는 게 당연하고 그게 후손들의 정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선 좀 불편하신 뉴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흔한 말로 예전 같았으면 어림도 없었을 일이었을 텐데요. 음식도 차례도 대신 지내주는가 하면 납골 땅에 올릴 모형 차례상을 만드는 업체도 생겼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순서에 맞게 예를 갖춰 상을 올립니다. 언뜻 가정집 같은 이곳은 이달 초 문을 연 재래 대행업체입니다. 한 번 계약에 5년간 각종 재래를 대신해주는데 한 달 만에 170여 가구가 몰렸습니다. 몸만 와서 차례를 지내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인터넷으로 영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큰 스트레스였고 부담이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화장이 자리 잡으면서 좁은 납골 땅에 올릴 모형 차례상을 찾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납골 땅에 올리는 미니어처 차례상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음식들을 취향에 맞게 차릴 수 있습니다. 납골 땅엔 고인이 생전 좋아한 음식이나 취미용품이 올라가곤 합니다. 세대가 어르신에서 조금 젊은 층으로 변화되면서 새로운 문화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소셜미디어엔 전통 차례 음식 대신 서양 음식이나 주문 배달로 받은 차례 음식 사진도 올라옵니다. 신세대니까 우리 때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사서 많이 먹어요. 네, 사는 게 더 싸요. 번거로운 일들은 업체에 맡기고 저희들은 오히려 즐기고 여행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JTBC 조보경입니다. 추석이란 무엇인가 되물어라. 며칠 전 한 신문에 실린 이런 제목의 칼럼이 크게 화제였습니다. 명절 때 모처럼 일가 친척이 모였을 때 아랫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질문이 아무렇지도 않게 오간다면
그에 대한 대답을 모두 질문 속에 있는 단어들의 정체성에 대해 되묻는 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결혼은 언제 하냐 물으면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식이죠. 정말 그렇게 할 수야 없겠지만 사실 무의식 중에 사람을 괴롭히는 대화는 특히 명절 때 가족 간에 많습니다. 올 추석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듣기 불편한 말을 사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담겼는지 이수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명절에 느낀 성차별, 바꾸고 싶은 언어와 행동을 물었습니다. 조사에는 1,170명의 시민이 참여했는데요. 이 가운데 80% 이상이 명절 때 성차별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남녀 할 것 없이 가장 큰 성차별로 여성만 하는 가사노동을 꼽았습니다. 남성 응답자들도 10명 중 4명이 명절 가사노동이 여자에게만 집중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요리교실 수강생 이광한 씨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전통을 고집하던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로는 명절 분위기를 바꾸려 솔선수범합니다. 보통 명절날은 이제 그 잡탕찌개를 먹잖아요. 그걸 좀 응용을 해서 김치 부대 잡탕찌개를 좀 해볼까 생각입니다. 여성가족재단은 시민들의 응답 결과를 성평등 행동사전으로 이름 붙였습니다. 여자가 남자가 챕터를 보면 남성들은 내 집 마련과 힘쓰는 일, 운전, 벌초 같은 일들을 남자라면 응당해야 하는 일로 말하는 것이 성차별이라고 토로했고 여성들은 같이 밥을 먹고 있어도 여자는 살찌면 안 되니 조금 먹어라 같은 외모차별, 여자가 칠칠 맞지 못하게 흘리고 그러니 같은 여성성 강요를 꼽았습니다. 언제 결혼할 거냐, 젊고 예쁠 때 얼른 결혼해처럼 걱정을 가장에 건네는 결혼 간섭은 너가 원할 때 결혼하렴처럼 스스로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말로 바꾸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예로 꼽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은 흔히 쓰는 단어 하나에도 차별이 숨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남성 쪽 집안만 높여 부르는 시댁 대신 여성 쪽 집안과 같게 시가로 바꿔 부르자고 제안합니다.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로 부르자는 제안과 함께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식사하는 관행도 개선돼야 할 명절 풍습으로 꼽혔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고 노회찬 의원이 언급해서 알려진 6411번 버스가 있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이 버스가 시내버스인데도 고정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특이한 버스라고 했죠. 연휴가 이어지는 추석 당일 새벽 4시 첫 차부터 빈자리도 찾을 수 없는 출근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김필중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보름달이 떠 있는 이른 새벽 6411번 버스가 첫 운행을 시작합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올라탑니다. 우리는 도로에 홀복부대 해야지. 회사상 시킨 대로 해야지. 진짜 손 좀 하네요. 힘들어도 뭐 해야 되지 못 지겠어. 운행한 지 30분 만에 빈 좌석은 사라졌습니다. 계속할 뿐이죠. 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명절에는 대피를 못하고 그러니까 명절 안 하는 게 힘들고. 뭐 노는 것보다는 가서 그래도 단무를 엎어가지고 손자들 오면은 뭐 용돈도 주고 하니. 서울 구로구를 출발해 강남과 개포동을 잇는 6411번 버스는 매일 새벽 4시에 출발합니다.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시각, 남들보다 서둘러 움직여야 하는 노동자들의 발휘되고 있습니다. 매일 같은 사람이 탑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인데도 마치 고정석이 있는 것처럼 모두가 알고 있는 매우 특이한 버스입니다. 오늘도 6411번 버스는 노동자들을 싣고 새벽길을 달렸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네, 오늘 사건 사고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귀경길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에서 불이 나서 승객들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또 경남 사천과 전남 신안에서는 술에 취한 남성이 바다에 빠지는 일이 있었는데 한 명은 구조됐고 한 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갓길에 정차한 고속버스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검은 연기는 계속해서 맑은 하늘을 뒤덮습니다. 버스 앞쪽에는 이 버스에 탔던 승객 40여 명이 내려 당황한 듯 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경기도 이천 영동고속도로 덕평휴게소 부근에서 원주를 출발해 성남 방면으로 가던 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소방차가 출동해 20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정체가 더 심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버스 뒤쪽에서 불길이 시작됐다는 승객들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경남 사천에서는 오늘 오전 2시 40분쯤 술에 취한 54살 하모 씨가 바다에 빠졌다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하 씨는 근처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산책을 하다 발을 헛디뎠다고 진술했습니다. 심하게 떨며 저체온증을 호소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전남 신안 근처 해상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물에 빠진 40대 선원 김모 씨는 1시간 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예, 이제 지금부터 몇 시간 뒤에 내일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가져온 아직 공개되지 않은 비핵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 관심 사안이죠. 이 메시지를 시작으로 북미 정상이 다시 마주 앉고 결국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역시 핵심입니다. 오늘 뉴스룸에는 평양에 다녀온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출연할 예정입니다. 조 장관과 비핵화와 남북 경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또 조 장관이 가져온 평양 소식도 역시 사진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회담이 열리는 뉴욕에 가 있는 이성대 기자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을 김 위원장의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현재에서 어떤 내용인지 조금이라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우선 이곳 시간으로 오후 2시 45분,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 45분 트럼프 대통령 숙소에서 한미 정상이 마주 앉습니다. 김 위원장의 메시지 핵심은 김 위원장 스스로 생각하는 비핵화에 이르는 방법이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핵리스트 제출, 이후에 사찰과 검증, 폐기, 반출 이런 순서로 가는 게 아니라 신고부터 폐기까지 묶어서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식을 제안할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예, 신고부터 폐기까지 한꺼번에 간다는 방법론은 그게 뭘 얘기하는 건지요, 정확하게? 네, 김 위원장이 평양 공동선언에서 영변핵 시설 영구 폐기 의사를 밝혔는데 마지막 단계인 폐기를 먼저 언급한 만큼 가장 앞순서였던 핵리스트 제출이나 신고는 이제 부수적인 걸로 봐야 한다는 게 북한 입장으로 보입니다. 앞서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도 지난주 뉴스룸에 출연해서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났다면서 북한이 리스트를 제출해도 미국이 가진 것과 맞춰보다 보면 간극이 생길 수 있고 또 그럼 판이 깨질 수도 있으니까 먼저 신뢰부터 쌓자는 입장이라고 전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일단 분위기를 보면 지금 일각에서 얘기가 되는 대로 핵리스트를 우선 모아서 제출한다든가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평양 공동선언에 담긴 미국의 상응 조치 이건 뭔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종전선언 그 정도일까요? 청와대 측은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대통령과 또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뿐이라면서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말한 상응 조치라는 것은 북미 간의 신뢰부터 쌓자는 것, 다시 말해서 판을 깨지 않기 위한 안전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여전히 종전선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 대통령은 연내 종전선언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강조해왔는데 이번 회담에서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밝힐 걸로 보입니다. 예. 또 지금 미국 현지 기자들 분위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이성대 기자 얘기를 들으면서 아직 좀 명확하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아까 얘기한 신고부터 완전 폐기까지를 단계적으로 가는 것과 북한 쪽에서 혹시 제안할 수도 있다는 그것을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신고부터 핵시설 신고부터 폐기까지 단계적으로 간다는 것은 기존에 북한이 제안해왔던 단계적, 동시적 방식이었던 건데 그게 아니라 이미 지난 평양 공동선언에서 예를 들어 영변핵 시설의 영구 폐기를 먼저 밝힌 만큼 가장 마지막 단계였던 폐기를 먼저 언급한 만큼 그 폐기에 이르는 과정들 그러니까 핵시설 신고부터 검증, 사찰 이런 전 단계의 관계들은 다 합쳐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예, 그럼 북한이
입장을 좀 바꿨다는 얘기로 들리기도 하는데 그렇게 바꾼 배경에 대해서 물론 이건 뭡니까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것이긴 한데 그렇게 예측이 된다고 하니까 그럼 북한이 그렇게 하는 이유 배경에 대해서는 혹시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일단 그 청와대나 뭐 주변에서 말하는 거는 이미 김정은 위원장도 밝혔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1년차 임기 내에 비핵화를 당도하고 싶다라는 거를 스스로 밝혔기 때문에 예. 그 짧은 시간에 비핵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핵시설, 핵리스트 신고부터 시작하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폐기를 염두에 두고 톱다운 방식으로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이루어가는 방식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런 식의 분석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미국 쪽에서는 혹시 그에 대한 반응 같은 것들이 취재된 게 있습니까? 일단 미국 측 반응은 잠시 후 몇 시간 뒤에 이루어질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예. 현지에서는 뭐 종전선언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인 입장을 낼 거라는 것 말고는 아직 북한이 내놓을 메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미국이 어떤 입장인지는 아직은 파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한미 회담에서 북미 간의 2차 정상회담을 이어주는 역할을 강조를 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을 어떤 내용으로 설득할 것으로 보입니까? 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우리에게 북미 대화의 중재를 요청했고 미국도 우리 측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면서 북미 간의 대화가 조기에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따라서 한미 정상회담에 오기 전부터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는 뜻을 먼저 밝혀왔는데요. 예. 결국 오늘 김 위원장의 메시지에 트럼프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르면 다음 달 2차 북미 정상회담 여부가 판가름 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뉴욕에 가 있는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목되는 것 역시 말씀드린 대로 평양 공동선언에 담기지 않은 이른바 플러스 알파가 무엇이고 미국이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는 것이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것과 관련해서 북한과 물밑 대화를 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뉴욕 현재 나가 있는 김현기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현지 시각 23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북한이 요구한 상응하는 조치로 종전선언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대신 북한이 이미 별도 친서를 통해 미국에 제시한 것으로 관측되는 플러스 알파의 윤곽을 내비쳤습니다. But we've talked about particular facilities, particular weapon systems. Those conversations are underway and we are hopeful that we can deliver this outcome for the world. 여기서 특정 시설은 영변의 핵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특정 무기 시스템은 미국이 가장 위협을 느끼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핵탄두를 뜻하는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한미 정상회담 전날 진행한 이날 인터뷰에서 폼페이오는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The UN Security Council will not reduce those sanctions until such time as we've achieved that final denuclearization. 미국은 한미 정상회담에선 북한과의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밝히고 유엔 총회를 통해선 강력한 대북 제재를 재확인하는 강원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예, 예고해드린 대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얘기를 마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추석 당일에 모시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뭐 또 이런 좋은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명은 다녀오셨습니까? 오늘 제가 이산가족 경모 행사가 임진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를 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역시 제일 관심이 몰리는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후에 이제 몇 시간 뒤면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갔는데 누차 이제 청와대도 그렇고 이미 공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양 공동선언에 담기지 않은 것, 이미 공지가 된 것 이외에 따로 가져갈 것이 있다라고 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성대 기자는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단계별로 거기에 따라서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면 리스트를 제출하고 폐기까지 간다라는 것이었는데 그걸 한꺼번에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트럼프 임기 내에 뭔가 가시적인 조치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할 요량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지금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북한과 미국 간에 실무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내일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정상회담 중에
첫날 정상회담은 거의 비핵화와 북미 관계를 논의했습니다. 예. 거기에 아주 압축된 내용이 평양 공동선언에 남북 정상회담에서요. 예,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많은 얘기들이 서로 오갔습니다. 양 정상 간에. 예. 그러한 얘기들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예.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재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딱 그렇게까지만 답변하실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건 뭐 함부로 더 여쭤보기도 어렵고 또 그 조 장관님께서 실제로 모르실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그 부분에 기대감을 많이 높여놨기 때문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조 장관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 안을 어떤 안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이성대 기자가 얘기한 것 이상으로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것도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고 받을 만한 안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의 청와대 쪽이나 통일부 쪽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글쎄요, 뭐 받을 만한 아니냐 아니냐보다 일단 대통령께서 평양 가시기 전부터 미국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준비를 하셨고 또 이번에 미국에 가시면서도 아주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득을 할 것이고 거기에서 뭐 나름대로 좀 진전된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그 과정 모두를 미국과 공유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 그 과정 속에서 미국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던 것 수준 이하는 아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것을 남북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과외로 그러니까 공동선언에 발표된 것 이외로 가지고 왔고 그것을 전달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까요? 그래서 이상 이하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일단 미국 측에서 북한에 전달해 달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희가 충분히 가서 북한 측에 설명을 했고 거기에 대한 또 김정은 위원장의 반응을 대통령께서 충분히 듣고 그걸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맥락에서 뭐 이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앞으로 몇 시간 뒤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무엇을 그러면 북쪽에서 얘기를 했느냐 하는 것이 바로 공개가 됩니까? 아니면 그것도 당분간은 알 수 없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뭐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당분간 계속 북미 협상이 이어지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야 그 내용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몇 시간 뒤에는 마치 다 알려질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질문 드렸는데 역시 그 상식이 맞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북한이 나름 그쪽 입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핵 무기든 핵 시설이든 핵 물질이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리스트를 제출했을 경우에 이건 그냥 다 내놓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주 최악의 경우에 상대국에게 이쪽에 주요 좌표를 아예 갖다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줄 것이다 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북한도 핵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는 대로 과거 90년대 초에 북한 핵 문제가 불거질 때도 당시 북한이 IAEA에 신고한 신고 내용과 불이칠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고 또 2005년도 9.19 공동성명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2008년도에 이게 교착 상태에 빠진 것도 역시 핵 신고 검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서 제출하고 난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판이 한쪽으로 기울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우려를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북한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문정인 특보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게 이제 서로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북한 쪽에서 리스트를 제출해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하고 틀리면 끊임없이 그것에 의한 갈등만 지속되면서 서로 판이 깨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북한 쪽에서는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우려를 북한으로서는 과거에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건 이제 북한 입장의 얘기고 미국 입장이든가 아니면 또 바로 이제 인접해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런 갈등이 오래 지속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만일에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로 작정을 했다라면 뭐든지 다 내놔야 되는 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핵신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언젠가는 핵신고서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 단계냐
하는 거에 있어서는 북한으로서는 아직은 조금 더 상황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내놓지 않으면 제재도 안 풀릴 텐데요.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감안해서 앞으로 예. 북한하고 미국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핵신고서 제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 그런 문제들이 함께 논의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당장 풀리지 않으면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다녀오신 여러 가지 성과라는 것도 다 연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철도를 착공한다라든가 하는 것들이 다 제재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이제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예. 한 단계에서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선 그런 단계의 문제들을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핵신고할 수 있는 그런 또 상황으로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예. 그런 식으로 상황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그런 뭐 제 나름대로의 판단입니다. 향후 대비라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예상도 많이 해볼 수 들었습니다.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업인들이 많이 갔는데 예. 기업인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자세하게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서 활동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나름 그쪽과의 어떤 협의가 있었는데 그것을 공표하기가 어려운 것인지 그건 어떤 겁니까? 글쎄요, 기업인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다녀오신 분 중에 한 분이 뭐 백지혜를 보고 온 듯한 많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예. 그런 느낌을 받았다 하실 텐데요. 어쨌든 기업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특유의 감각으로 북한 현지를 실제로 가서 보고 또 북측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예. 느끼는 것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제협력은 우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에 기업인들이 다녀온 것은 앞으로 남북 경협해 나가는데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예를 들어서 할 그 것 같습니다. 둘째 날에 수산물 시장에 저녁 때 갔을 때는 기업인들만 초청했다면서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예정이 돼 있었는데 예.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이 또 그 같이 동석을 하겠다 이렇게 돼서 예. 다른 수행원들도 다른 특별 수행원이나 공식 수행원들도 함께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기업이 관련되고 남쪽의 자본이 북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득하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북쪽과의 관계 개선, 이건 뭐 제재가 풀린 다음에나 가능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혹시 통일부에서 예를 들어서 뭐 자료를 좀 가지고 있다라든가 수치에 근거한 어떤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든가 하는 건 있습니까? 왜냐하면 옛날엔 뭐 통일은 대박이란 말도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예, 우선 뭐 여러 가지 수치가 있습니다. 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있는데 우선 지난번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대통령께서 직접 우리가 북한하고 개성공단을 포함한 7대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예. 약 30년간 우리 남쪽에 170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신 바가 있는데요.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북한하고 경제 협력을 하게 되면 우리가 북한을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다. 퍼주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우리 경제에 주는 소득 효과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성 하나만 더 말씀드리게 되면 개성공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약 10년 동안 북한에 우리가 임금, 세금 이런 거로 지불한 비용이 5억 달러인데 우리 기업들이 얻은 소득 효과는 30억 달러 이상입니다. 그런 식으로 북한하고 경협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그런 소득 효과가 훨씬 더 크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대전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재가 풀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재가 풀린다는 것은 적어도 지금까지의 미국의 입장은 핵리스트를 다 내놔라는 것이고 북한은 적어도 지금 말씀하신 데에 따르면 아직 그럴 생각이 없어 보여서 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긴 하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경제 협력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해나가는 것은 또 어떤 측면에서는 북한의 어떤 비핵화를 우리가 결심을 좀 더 촉진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뭐 나중에 제재가 풀려야 경협을 한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넋놓고 있는 것보다는 그런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또 대단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직접 찍어 오신 사진이 몇 장 있는데 석 장을 저희가 쭉 보겠습니다. 이건 저 능라 5.1 경기장의 모습이죠. 직접 찍으셨습니까? 예, 제가 앉은 그 각도에서 본 건데요. 아무래도 다른 사진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을 정면으로 잡아서 저런 장면이 안 나왔는데 제가 5.1 경기장에서 느꼈던 평양 시민들의 어떤 그런 분위기 또 대통령님께도 또 직접 느꼈던 것이 이 사진에 좀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저로서는 상당히 좀 소중한 그런 사진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도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나오긴 했는데 이건 어디 가는 길입니까? 혹시 이건 백두산? 삼지연 공항에 내려서 백두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목입니다. 오른쪽에 자작나무 숲이 쭉 이어진 게 보입니다. 자작나무하고 이제 가문비나무하고 섞여 있는데요. 이런 길이 여기 사진에는 다 안 담겼습니다만 아주 굉장히 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관을 뭐 다른 곳에서 본 적이 없는 아주 멋진 장관이었습니다.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이건 저 케이블카.
예. 예. 요 장면은 요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희 쪽을 향해서 손을 흔드셨습니다. 먼저 예. 올라가시면서 저희가 손을 흔드니까 이제 이설주 여사가 우리를 향해 다시 손을 흔드는 그렇군요. 모습입니다. 그런 친숙한 모습을 저희가 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케이블카가 좀 작다는 생각은 좀 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새로운 뭐 케이블카도 다 잘 정비해 놔서 저희가 예.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가져오신 사진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예. 다 보여드린 이유는 따로 있긴 한데요. 물론 저희들이 못 봤던 사진이기도 한데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저희로서 몰랐던 일들이 매우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벌어진 것은 맞는데 그거 이외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께서 생각하시기에 혹은 같이 갔던 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저런 거 말고 정말 예상치 못했다라든가 아니면 기대 이하였다라든가 무엇이든 새롭게 느끼신 것이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새롭게 느낀 게 기대 이하 그런 거보다는 과거와 좀 제가 과거에도 뭐 2007년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북한에 수십 차례 평양에 다녀왔습니다만 이번에 가서 느낀 것은 평양 시민들이 우리를 보는 그런 시선이라든가 인식이 굉장히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것 같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기대 이상이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 분위기가 좀 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몇 시간 뒤에 열릴 남북 한미 정상회담도 마찬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긴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이달 초에 삼성전자 기흥 공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JTBC가 경기도와 소방당국 등이 작성한 합동조사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사고 현장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이산화탄소 배출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5월에 소방서에 제출한 자체 보고서에는 모두 정상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허위 보고가 되는 것인데요. 이건 어떻게 되는 일인가? 이윤석 기자입니다. 사고 조사 보고서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하 1층 일부 구역에 이산화탄소 배출 설비가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르면 지하나 밀폐된 공간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설치할 경우 반드시 배출 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이산화탄소 농도를 떨어뜨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삼성전자가 용인소방서에 제출한 자체 정밀 점검 보고서엔 이산화탄소 배출 설비가 모두 정상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삼성전자 측이 부실하게 점검했거나 허위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더 큰 문제는 안전 관련 허위 보고를 했어도 사업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현행법상의 삼성전자의 과실이 확인되어도 처벌할 규정이 없어서 처벌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입법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삼성전자 측은 외주업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에 대비한 안전 교육도 생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4년에도 삼성전자 수원 공장에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오작동으로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서울에서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고 원금과 이자를 갚는 부담이 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서울과 전남 또 제주를 제외한 지역에선 그 부담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송승환 기자입니다. 서울 염창동에서 두 딸을 키우는 박수범 씨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갚느라 생활비가 빠듯합니다. 어떻게 한 30% 4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교육비에 이런 거 저런 거 쓰면은 거의 저축은 못 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표한 올해 2분기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보면 서울은 122.7을 기록했습니다. 2011년 2분기에 123 이후 최고치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집을 산다면 평균적으로 가계소득의 약 30%를 빚을 갚는 데 써야 하는 수준입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부담이 커져 집을 사기가 어려워집니다. 서울은 2016년 3분기부터 8분기 연속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반면 전국을 기준으로 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2분기 연속 하락해 서울의 절반을 밑도는 59.3을 기록했습니다.
서울과 전남,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모두 전분기보다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특히 고용위기를 겪은 울산과 경남 지역은 지수낙폭이 전국 평균보다 배 이상 컸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정부가 지난주에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한편에선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입지가 좋은 곳을 중심으로 이른바 로또 아파트 논란이 커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입주한 지 6년 된 강남 보금자리 주택에선 서민들은 떠나고 강남권 투자자들만 모여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현 기자가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시범직으로 보금자리 주택이 처음 세워진 서울 세곡동입니다. 이 공공분양 아파트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최근 매매가가 12억 원입니다. 2011년 보금자리 주택으로 분양된 가격은 3억 4,200만 원. 7년 만에 8억 5천만 원이 넘게 오른 겁니다. 40% 정도가 이사를 나가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자 내기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은 이미 다 나갔다고 봐요. 보금자리 주택은 당초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최대 8년간 팔 수 없고 5년 이상 거주하도록 했지만 2014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민원에 전매 제한 기간은 6년, 거주 의무 기간은 3년으로 줄였습니다. 도심이나 강남권에 가까울수록 시세 대비 분양가가 더 낮은데 3년 전 전매 제한이 풀리자마자 아파트 값이 2배로 뛰는 등 오르는 속도는 다른 보금자리 지구보다 빨랐습니다. 강남 시내 쪽은 투자하기 지금 너무 버거우니까 마지막 날로 강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임대 사시던 분이 여기서 매수한다거나. 집값이 다시 불안해지자 최근 정부는 2022년까지 수도권에 30만 호를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이면서도 로또 아파트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편법 청약을 철저히 차단하고 전매 제한 등 원칙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이현입니다. 네, 얼마 전 뉴스룸에서 대형 병원의 의사가 간호사를 몰래 촬영해서 이걸 음란 사이트에 올린 사건을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문화체육부 산하기관의 공무원이 이와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문체부의 1급 공무원도 최근 성추행을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문화체육부는 올해 6월 불법 촬영을 이유로 국립제주박물관 공무원 A씨를 해임했습니다. 문체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A씨는 동료 여직원들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그는 박물관 공용 서버에 동료 여직원의 뒷모습, 걸어가는 사진, 심지어 여직원의 동생 사진까지 저장해놨습니다. 서버엔 A씨가 박물관 바깥에서 찍은 여성 속옷과 생리대 사진도 있었습니다. 또한 포르노 영상과 사진 3,000장도 저장돼 있었습니다. 본인 핸드폰 저장 공간이 부족해 잠시 공용 서버에 옮겨놨는데 이를 다른 직원이 발견하면서 덜미가 잡힌 겁니다. 문체부는 해당 직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해임했지만 이미 여직원들의 사진은 음란 사이트에 유포된 뒤였습니다. 몰카뿐만이 아니라 사실 여직원을 직접 성희롱을 하고 또 기간제 여직원들에게 자기 잠 깨워달라 아니면은 좀 재롱 좀 떨어달라라고 시키는 등의 좀 갑질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올 3월엔 문체부 산하기관 1급 공무원이 여직원 성희롱, 성추행 혐의로 해임되기도 했습니다. JTBC 유미혜입니다. 화성 탐사에서 모래 폭풍은 반갑지 않은 불청객입니다. 화성에서 14년 동안 활동한 무인 탐사 로봇 오퍼튜니티가 최근 지구와 교신이 끊긴 것도 모래 폭풍 때문입니다. 이달 들어서 화성에 모래 폭풍이 잦아들자 오퍼튜니티를 되찾는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지구와 연락이 닿을지 관심입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화성 우주비행사의 이야기인 SF 영화 마션입니다. 주인공이 화성을 탐사할 때 탐사 장비 로버에 의지합니다. 이 장비는 실제 화성 탐사 로봇 오퍼튜니티와 비슷합니다. 오퍼튜니티는 2003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사됐습니다. 2004년 초부터 14년간 화성의 구석구석을 조사했습니다. 로봇팔과 바퀴 6개를 갖췄습니다. 화성의 희박한 대기를 촬영하고
성분 분석도 해왔습니다. 오퍼튜니티는 지난 6월 10일 갑자기 지구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화성의 인내의 계곡에서 모래 폭풍에 휩싸여 전기를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 항공우주국이 지난 12일부터 오퍼튜니티 되찾기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모래 폭풍이 그쳐 오퍼튜니티와 연락이 닿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미 항공우주국은 약 45일간 작동명령 신호를 하루에 3차례 보낼 예정입니다. 구출 작전을 총괄하는 존 칼라스 박사는 오퍼튜니티의 태양 전지 위 먼지가 걷히면 곧 연락이 닿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남자 골프의 타이거 우즈는 부상과 부진으로 기억됐습니다. 이젠 끝난 거 아니냐 하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알던 그 골프 황제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남자 프로골프 PGA 투어에서 5년 하고도 한 달을 기다려서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구름대 같은 관중을 뒤로 한 채 우즈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18번 홀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홀에서 파퍼트를 성공한 뒤에야 환하게 웃으며 두 팔을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마지막 4라운드마다 어김없이 입고 나온 빨간 셔츠는 그대로였지만 우승까지는 5년 하고도 한 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올 시즌 PGA 투어 마지막 대회. 더구나 시즌 성적이 좋은 30명만 참가한 대회였습니다. 10달 전만 해도 세계 1199위까지 밀려났던 우즈는 꿈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우승으로 랭킹은 세계 13위까지 뛰었습니다. 43세 나이. 최근 몇 년간은 끊이지 않는 허리와 무릎 부상으로 오랜 슬럼프를 겪었습니다. 골프 황제는 그렇게 추락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상과 복귀를 반복하면서도 골프채를 놓지 않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결국 부활했습니다. Beginning of the year, certainly that was a tall order, but as the year progressed, and I proved that I could play, and I found a swing and put pieces together, I knew I could do it again. PGA 투어에서 80번째 정상에 선 우즈는 2번 더 우승하면 스니드가 지닌 남자 골프 최다 우승 기록과 같아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우즈는 대단한 선수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추석을 맞은 서울 노량진의 고시학원 거리입니다. 고시학원 달력에는 빨간 날이 없다는 얘기도 있죠. 추석을 잊은 청년들을 밀착 카메라가 만났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건물 창문과 간판마다 각종 이명을 알리는 문구가 빼곡합니다. 추석에도 거리 곳곳에는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학원이나 고시원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추석을 알려주는 건 거리 곳곳에 붙어있는 각종 추석 연휴 특강 포스터들입니다. 고시촌 달력에 빨간 날이 없다는 자주 섞인 말이 오가는 이곳은 노량진 고시학원 거리입니다. 시험 주기에 따라 움직이죠. 떨어지면 또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오는 아이들. 공부 안 해서 부모님한테 잡혀가는 아이들 있고 이 동네 특징. 다세대 주택 골목을 오가는 사람들도 대부분 공시생들입니다. 학원가에서 조금만 골목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런 주택가들이 나타납니다. 겉보기에는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골목 중간중간에 공부방이라고 적힌 팻말이 보입니다. 바로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숙식을 해결하는 자취방입니다. 아니요, 안 내려가요. 거의 2달 남았어요.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냥 여기 남아서 공부해야죠. 경북 영주. 시험 언제예요? 내년 4월. 12월에 추가 채용을 앞둔 한 경찰 채용 준비 학원 강의실엔 학생들의 열기가 가득합니다. 경찰은 2차 시험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곧 이제 12월 말에 3차 이제 채용이 있기 때문에 이번이 기회다. 그러니까 공부하려고 노량진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상마다 외워야 할 내용을 메모지에 빼곡하게 적어놓고 미리 모의 시험을 쳐보기도 합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컵밥거리로 공시생들이 몰립니다. 3, 4천 원 컵밥으로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근 편의점에도 혼자 도시락을 먹는 공시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혼자 먹는 밥이 아닌 이제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 가족들과 먹는 따뜻한 밥이 아무래도 그립기도 하고 많이 생각나죠. 체육관들도 공시생들로 북적입니다.
경찰이나 소방, 교정직 준비생들은 따로 체력 검사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원과 체육관, 독서실까지 거친 준비생들은 늦은 밤에야 자취방으로 돌아옵니다.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친척들을 보기도 약간 아직 합격을 못했으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요. 이번에 3차 시험 그거 기다리면서 공부하고 있으려고. 공시생들의 합격 여부에 따라 고시촌 주민들의 희비도 엇갈립니다. 여기서 시험 합격해갖고 나갔네. 잘 돼서 잘 가야 좋죠. 그동안 고마웠다고.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4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대입 수능 시험 응시자의 75%에 이릅니다. 매년 청년 일자리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추석 연휴 노량진 고시학원가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이 더 이상 외로운 눈칫밥이 아니라 집밥을 먹을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밀착카메라 김도훈입니다. 네, 내일도 전국이 맑겠고 일교차가 클 거란 예보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도 전국적으로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예, 오늘 1부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